사장 준비. 역마차가 오전에 무사히 도브에 도착했을 때 로열 조지 호텔의 지배인이 관례대로 마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다소 과장되게 격식을 갖추어 문을 열었는데 겨울철에 런던에서부터 이곳까지 마차로 달려온 담대한 여행객들의 여정은 축하해 줄 만한 성취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 축하를 받을 담대한 여행객은 단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두 명은 오는 길에 각자의 목적지에서 내린 터였다. 곰팡이 나는 마차 내부는 축축하고 더러운 지폐, 불쾌한 냄새에 큼큼하기까지 해서 마치 커다란 계집처럼 보였다. 마지막 승객인 로릿이 역시 줄줄이 달린 지푸라기에 헝클어진 보풀투성이 덮개에 축 처진 모자에 진흙이 덕지덕지 붙은 다리로 마차를 나서는 모습이 마치 커다란 개처럼 보였다. 내일 칼레로 가는 우편선이 있어. 이 칼레는 도브 해협에 면한 프랑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내일 칼레로 가는 우편선이 있어. 예, 손님. 날씨가 지금 같고 바람이 그럭저럭 괜찮으면요. 오후 2시경이면 물때가 꽤 좋을 겁니다. 객실은요? 밤이 되기 전에 잠을 잘 일은 없으면 객실은 필요합니다. 아, 이발사도. 아침 식사는요, 손님? 예, 그렇게 하시죠. 저쪽입니다. 손님 가시죠. 이복에 콩코드실로 안내해드리게. 콩코드실로 신사분의 여행가방과 따뜻한 물도 대령하고 신사분 장화도 벗겨드리게. 벽난로에 좋은 천년년 석탄으로 불을 지펴 놓았습니다. 손님. 콩코드실로 이발사를 올려보내게. 거기 서둘러 어서 콩코드실로. 콩코드 침실은 언제나 역마차 승객에게 배정되었고 역마차 승객들은 언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싸매고 있었기에 이 객실은 로열 조지 호텔의 직원들에게 묘한 흥미거리였다. 들어갈 때는 다들 똑같은데 나올 때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연유로 예순의 신사 한 명이 큼직한 사각 소매똥과 큼직한 주머니 덮개가 달린 꽤 낡기는 했지만 아주 잘 손질된 갈색 정장을 제대로 갖춰 입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갈 때 다른 직원 1명, 사환 2명, 하녀 몇과 여주인이 다들 우연인지 콩코드실과 카페 사이 이곳저곳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다. 그날 오전 카페에는 갈색 정장의 신사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아침 식사를 위한 식탁은 벽난로 앞에 놓여 있었고 그는 불빛에 감사인 채 식사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고요하든지 마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포즈를 취한 사람 같았다. 상상이 된다. 양무릎에 한 손씩 얹은 그는 매우 단정하고 체계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길게 늘어진 조끼 아래에선 요란한 회중시계가 째깍째깍 낭낭한 설교를 울려댔는데 마치 자신의 엄숙함과 항구성으로 활활 타는 불길의 경박함과 덧없음에 맞서는 듯했다. 그는 다리가 튼실했고 거기에 대해 약간 자부심도 있는 모양이었다. 긴 갈색 양말이 매끈하게 다리를 착 감싼 데다 매우 고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버클 달린 구두 또한 평범하긴 해도 단정했다. 그는 특이한 모양의 반질반질하고 곱슬곱슬한 아마빛 가발을 머리에 바싹 눌러 쓰고 있었다. 아마도 진짜 털로 만들었을 테지만 비단이나 유리섬유로 짜낸 것에 훨씬 가까워 보였다. 셔츠는 양말만큼은 곱지 않았지만 인근 해안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마루처럼 혹은 저 멀리 바다에서 햇빛 속에 점점이 반짝거리는 돛담배처럼 새하였다. 얼굴은 습관적으로 조용히 감정을 억눌러서나 특이한 가발 아래 한 쌍의 촉촉한 눈이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보아 흘러간 옛 시절에는 텔슨 은행 직원으로서 차분하고 절대된 표정을 익히느라 그 눈의 주인이 꽤나 고생했을 것 같았다.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얼굴에는 주름이 지긴 했지만 근심의 흔적은 없었다. 텔슨 은행의 신임을 받는 독신 직원들은 주로 다른 이들의 걱정거리를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었을 테지만 어쩌면 얻어들은 걱정거리는 얻어입은 옷처럼 쉽게 왔다가 쉽게 사라지는지도 모른다.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포즈를 취한 듯 앉아있던 로리씨는 이윽고 꾸벅꾸벅 잠에 빠졌다. 아침 식사가 나오자 그는 잠에서 깼고 의자를 당기면서 점원에게 말했다. 오늘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숙녀 한 분이 도착할 테니 객실을 준비해 주었으면 싶소. 자비스 로리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텔슨 은행에서 온 신사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게 알려주시오. 예, 손님. 런던의 텔슨 은행 말입니까? 그렇소. 예, 손님. 저희는 런던과 파리를 오가는 그쪽 신사분들을 자주 모십니다.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나 봅니다. 텔슨 앤드 컴퍼니 은행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국 은행이면서 어찌 보면 프랑스 은행이기도 하니까. 그렇군요. 직접 출장을 가시는 일이 많지는 않나 봅니다, 손님. 최근에는 없었죠. 내가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건너온 게 15년 전이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근무하기 전이군요. 우리가 이곳에서 근무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조지 호텔이 다른 사람 소유였으니까요. 그렇겠군요. 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텔슨 앤드 컴퍼니 같은 은행은 15년 전에 말할 것도 없고 50년 전에도 잘 나갔겠죠. 그 3배인 150년 전이라 해도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요. 그렇습니까, 손님? 저문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다. 그는 식탁에서 뒤로 물러나 오른팔이나 왼팔로 냅킨을 옮기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 뒤 마치 전망대나 막루에서 지켜보듯 손님이 식사하는 동안 가만히 지켜보며 서 있었다. 고금을 막론하고 점원들이 지켜온 태고쪽부터의 관례에 따라 로리 씨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해안으로 산책을 나갔다. 도보의 좁고 구불구불한 시내는 해안에서 멀찍이 모습을 숨긴 채 마치 바다 타조처럼 머리만 백악질 절벽 속에 묻고 있었다. 해안은 몰아치는 바다와 그 색에 구르는 돌이 만들어낸 사막이었고 바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했으니 그것은 파괴였다. 바다는 시내를 향해 굉음을 내질렀고 절벽을 향해 굉음을 내질렀으며 미친 듯 해안선을 깎아내렸다. 가옥들 사이에서는 대기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해서 마치 병든 사람이 바다에 몸을 담그러 내려가듯 병든 생선들이 하늘에 몸을 담그러 올라갔나 싶을 정도였다. 항구에는 낚시하는 이들이 몇몇 있었고 밤에는 바다를 보면서 이리저리 어슬렁대는 자들이 무척 많았다. 특히나 민물이 들면서 만조가 가까워질 때는 유독 그랬다. 때로는 딱히 일도 하지 않는 소상인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큰 재산을 일구었고 이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로등지기를 질색한다는 점도 특이했다. 날이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따금 프랑스 해안이 보일 정도로 맑았던 대기에 다시금 안개와 증기가 가득해지자 로리시의 생각에도 어두운 그늘이 들이오는 것 같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그가 아침 식사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카페 불가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새빨간 석탄 속에서 분주히 파기를 계속했다. 저녁 식사 후에 마시는 좋은 적포도주 한 병은 새빨간 석탄 속에서 땅을 파는 광부에게 손에서 일을 놓게 만드는 것 외에 달리 해댈 일은 없었다. 그래야 로리시가 한참 동안 느긋하게 하는 일 없이 보내면서 포도주 한 병을 다 비워가는 혈색 좋은 노 신사에게서 보일 법한 더없이 흡족한 표정으로 마지막 한 잔을 가득 따랐을 때 들극대는 바퀴 소리가 좁은 길을 따라 오더니 호텔 앞마당에 요란하게 들어섰다. 그는 잔을 입에 대지도 않고 내려놓았다. 숙녀인가 보군, 그가 말했다. 잠시 후 점원이 들어와 마네트 양이 런던에서 도착했으며 텔슨에서 온 신사 뵙기를 원한다고 청했다. 이렇게 빨리? 마네트 양은 오는 길에 요기를 했으므로 따로 식사는 필요 없고 텔슨에서 온 신사에게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바로 뵙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전해왔다. 텔슨에서 온 신사는 이 말에 초조한 기색으로 무덤덤하게 잔을 비운 뒤 특이하게 생긴 아마빛 가발을 귓가 가까이 당겨 쓰고 저문을 따라서 마네트 양의 객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객실은 널찍하고 어두웠다. 장례식에 어울릴 법한 금정색 마미단으로 단장된 데다 묵직한 금정색 탁자들이 객실에 잔뜩 놓여 있었다. 탁자마다 얼마나 기름을 발랐는지 객실 한가운데 탁자에 놓인 기다란 촛불 2개의 빛이 모든 표면에서 침침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마치 촛불들이 시커먼 마호가니의 무덤 속에 깊이 파묻혀 있어 그것들을 꺼내주기 전까지는 어떤 불빛도 기대할 수 없다는 듯 했다. 너무 어두운 탓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로리 씨는 낡아빠진
양탄자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면서 아마도 마네트 양은 잠시 근처 객실에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기다란 촛불 2개를 지났을 때 촛불과 벽난로 사이의 탁자 곁에 그를 향해 서 있는 한 젊은 숙녀를 보았다. 나이는 기껏해야 17 정도로 승마용 망토를 둘렀고 여행용 밀짚 모자의 리본을 아직 손에 쥐고 있었다. 작고 가냘프고 어여쁜 몸매, 풍성한 금빛 머리카락, 궁금한 기색으로 그의 눈을 마주한 푸른 눈, 그리고 젊음과 매끈함을 간직한 채 위로 치 뿌리면 딱히 당혹감도 놀라움도 불안감도 그렇다고 그저 총명한 집중력도 아닌, 그러면서도 이 4가지 감정을 모두 담아낸 표정을 짓는 비범한 재능을 지닌 이마, 그의 시선이 이런 것들에 닿았을 때 생생하게 닮은 어떤 이미지가 불현듯 눈앞을 스쳐서니 우박이 거색에 휘몰아치고 파도가 높이 일던 어느 추운 날 그가 품에 안고 바로 이 해협을 건넜던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뒤쪽에 놓인 앙상한 채경 표면에 스친 입김처럼 그 닮은 이미지는 스쳐 사라졌다. 채경의 테두리에는 몇몇 층 머리가 잘리고 하나같이 불구인 검은 큐피드들의 자선 행렬이 소돔의 사과가 담긴 검은 바구니를 검은 여신들에게 바치고 있었다. 그는 마네트 양에게 격식을 갖춰 허리를 숙였다. 자리에 앉으세요, 선생님. 매우 맑고 상냥하고 젊은 목소리였다. 약간 외국인 억양이 섞였지만 정말로 아주 약간이었다. 손에 입 맞춰 인사드립니다, 아가씨. 로리 씨가 흘러간 시절의 예법으로 말하면서 다시 격식을 갖춰 허리를 숙인 뒤 자리에 앉았다. 어제 은행에서 서신을 받았어요. 선생님, 거기에 쓰여 있길 어떤 정보가 있다고? 아니, 무언가 발견되었다고? 단어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가씨. 어떻게 표현하든 괜찮습니다. 가엾은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얼마 안 되는 재산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로리 씨가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움직이며 검은 큐피트의 자선 행렬 쪽으로 걱정스러운 눈길을 던졌다. 마치 그들이 저 우스꽝스러운 바구니 안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무언가를 갖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제가 파리로 가야 한다고, 그곳에서 은행에서 온 신사분과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일을 위해 파리로 연결되는 훌륭한 분과요. 저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그녀는 자신에 비해 그가 얼마나 연륜 있고 현명한지 전하고픈 어여쁜 마음에 무릎을 굽혀 인사했다. 갈로 열고 당시 젊은 숙녀들은 무릎 굽혀 인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도 다시 그녀에게 허리를 숙였다. 그래서 은행에 답장을 썼어요. 제게 조언을 해주실 만큼 친절하고 박식하신 분들이 제가 프랑스에 가야 한다고 여기시니까, 그리고 제가 고아인데다 함께 가줄 친구가 없다 보니까 이번 여정에 그 훌륭하신 신사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무척 감사하겠다고요. 그 신사분은 이미 런던을 떠나신 후였지만 심부름꾼이 뒤따라가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라고 부탁드린 걸로 알아요. 이번 임무를 맡게 되어 기뻤답니다. 로리 씨가 말했다.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더 기쁘겠죠.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몹시 감사히 여기고 있답니다. 은행 측에서 말하기를 신사분께서 이번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면서 놀라운 내용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군요.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당연히 무슨 일인지 알고픈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당연하겠지요. 로리 씨가 말했다. 그래요, 제가. 잠시 침묵한 뒤 곱슬곱슬한 아마빛 가발을 다시 귓가로 당겨 쓰며 그가 덧붙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무척 어렵군요.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에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젊은 이마를 찌푸려 그 특이한 표정, 하지만 특이한 것 외에도 예쁘고 개성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마치 지나가는 그림자를 자기도 모르게 붙들거나 막기라도 하려는 듯 손을 들었다.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선생님? 그런가요? 로리 씨가 대묻듯 미소를 지으면서 양손을 펼쳐 내밀었다. 두 눈썹 사이와 작고 여성스러운 코 바로 위로 더 바랄 것 없을 정도로 우아하고 어여쁜 선이 하나 생겼다. 의자 곁에 서 있던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의 표정도 깊어져 갔다.
그는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녀가 다시 눈을 들었을 때 말을 이었다. 제 생각에 아가씨가 입양된 이 나라에서는 아가씨를 젊은 영국인 숙녀답게 호칭하는 게 좋겠지요, 마네트 양?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마네트 양, 저는 사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처리해야 할 사무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를 말하는 기계 이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진심으로. 저는 달리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괜찮으시다면 마네트 양, 저희 고객들 중 한 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연을요? 그는 고의적으로 그녀가 되풀이한 단어를 잘못 알아들은 것처럼 서둘러 덧붙였다. 그래요, 고객들 말입니다. 은행 업계에서는 우리와 거래하는 분들을 통상적으로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프랑스 신사였지요. 과학적 전문 지식과 상당한 학식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의사였지요. 설마 보베 출신인가요? 보베는 파리 북서부의 상공업 도시랍니다. 보베 출신인가요? 아, 그래요. 보베 출신입니다. 부친이신 마네트 씨처럼. 그 신사도 보베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부친이신 마네트 씨처럼 그분도 파리에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분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는 사무적인 관계였지만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당시에 저는 프랑스 영업소에서 근무 중이었고, 벌써 20년이라니. 당시에라면 언제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20년 전이랍니다, 마네트 양. 그분은 영국 숙녀와 결혼을 했고 저는 숙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프랑스 신사나 프랑스 가족의 일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일도 전적으로 텔슨의 손에 맡겼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저는 지금까지 저희 고객 수십 분의 이런저런 숙탁자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무적인 관계랍니다, 마네트 양. 이 속에는 우정이라든가 특별한 관심이라든가 감정 같은 것이 개입되지 않아요. 사무를 보는 하루 동안 이 고객에서 저 고객으로 옮겨가듯 평생 사무를 보는 동안 저는 이 관계에서 저 관계로 옮겨갔어요. 간추리자면 저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저 기계랍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이건 제 아버지의 사연이군요, 선생님. 게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호기심으로 찌푸려진 이마가 온전히 그를 향해 있었다. 아버지에 이어 불과 2년 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제가 고아가 되었을 때 저를 영국으로 데려온 분이 선생님이었다고요. 선생님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로리 씨는 신뢰를 담아 조심스럽게 내민 작은 손을 잡고 다소 격식을 갖춰 입술에 갖다 댔다. 그리고 젊은 숙녀를 다시 의자에 앉혔다. 그는 왼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턱을 쓰다듬었다가 가발을 귓가에 당겨 쓰다가 이야기를 강조하는 손짓을 했다가 하면서 자신을 올려다보며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을 서서 내려다보았다. 마네트 양, 제가 맞습니다. 제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 인간들과 맺는 관계가 모두 사무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였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날 이후로 마네트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날 이후로 마네트 양은 텔슨은행의 관리를 받았고 저는 텔슨은행의 사무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감정이라. 제게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습니다. 마네트 양, 저는 평생을 금전상의 거대한 압착 롤러를 돌리면서 보내고 있어요. 자신의 하루 일과를 이처럼 특이하게 묘사한 뒤 로리 씨는 머리에 쓴 아마빛 가발을 양손으로 판판하게 다듬었고 갈로 속에 이것은 더없이 불필요한 일이었다. 반질반질 빛나는 이 가발 표면보다 더 판판한 것은 없을 정도였으니까. 아마빛 가발을 양손으로 판판하게 다듬었고 이전의 태도를 이어갔다. 지금까지는 아까 마네트 양에게 이야기했다시피 마네트 양의 가엾은 아버지에 대한 사연이에요. 이제 다른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겁먹지 마세요. 너무 놀라시는군요. 그녀는 실제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어 양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다. 부디. 로리 씨가 의자 등받이에서 왼손을 떼어 부들부들 떨면서 애원하듯 자신을 움켜쥔 손 위에 얹으며 달래는 어조로 말했다. 부디 마음을 다잡으세요. 사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말했듯. 그녀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너무 심란해져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말했던 만약 마네트 씨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만약 그분이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면, 만약 그분이 납치를 당했다면, 만약 어떤 끔찍한 장소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무슨 수를 써도 행방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했다면, 만약 바다 건너 동포 중에 그분의 적이 있었는데 그 자가 그 시절의 가장 대담한 자들조차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어떤 특권, 예컨대 누군가를 아무도 모르게 감옥에 무한정의 기간 동안 가두도록 이 백지에 기입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이게 이 특권이 프랑스 국왕이 발행한 구속영장을 말한답니다. 누구든 재판 없이 무한정의 기간 동안 감옥에 가둘 수 있는 특권이라네요. 17세기와 18세기 초까지 귀족들이 국왕의 호의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 악용한 그런 제도랍니다. 만약 그분의 아내가 남편의 소식을 알기 위해 국왕과 왕비와 법원과 성직자에게 간청했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면, 그렇다면 아버님의 과거사는 곧 이 불행한 신사, 보배 출신 의사의 과거사일 겁니다. 부디 제게 더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예, 그럴 겁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처한 불확실한 상황만 아니라면 무엇든 견딜 수 있어요. 침착하게 말하는군요. 마네트 양은 지금 침착해요. 훌륭합니다. 갈로 속에, 하지만 그의 태도는 그의 말처럼 흡족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때 있고, 사무적인 일이에요. 그냥 사무적인 일이라고.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만약 이 의사의 아내가 비록 대단한 용기와 정신력을 지닌 분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은 뒤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딸이었지요, 선생님. 딸이었어요. 자, 사무적인 일입니다. 괴로워하지 말아요, 마네트 양. 만약 이 불행한 여인이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은 뒤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괴로움의 어떤 부분도 가엾은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았다고 결심하여 딸을 키울 때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게 했다면, 아니, 무릎을 꿇지 마세요. 도대체 왜 제게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까? 진실을 말해주세요. 오, 선량하고 친절한 선생님, 진실을 말해주세요. 자, 사무적인 일입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군요. 제가 혼란스러우면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만약 지금 마네트 양이 예컨대 9펜스를 9배 하면 얼마인지 또는 20기니는 몇 실링인지 말해줄 수 있다면 기운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마네트 양의 심리 상태에 대해 한결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가 조심스레 그녀를 일으켰을 때 그녀는 이런 호소에 곧바로 대답하진 않았지만 매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을 변함없이 놓지 않는 두 손도 이전보다 한결 침착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비스 로리 씨에게 얼마간 확신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야죠. 용기를 내요. 사무랍니다. 마네트 양 앞에 놓인 건 사무예요. 유용한 사무. 마네트 양의 어머니께서는 딸에게 그런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리하여 단 한순간도 아버님을 찾기 위한 부질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다가 세상을 떠셨을 때, 마음의 병 때문이었겠지요. 그분은 2살 난 딸이 앞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피어나도록 하신 거랍니다. 아버님이 감옥에서 인해 비통하게 숨졌는지 아니면 오랜 세월 그곳에서 시들어갔는지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어두운 구름을 딸에게 들이우지 않으신 거죠.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물결치는 금빛 머리카락을 감탄과 연민 어린 눈으로 내려다 보았다. 마치 그 머리카락에 이미 잿빛이 감돌게 되었을 것이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듯. 아시다시피 마네트 양의 부모님께는 큰 재산이 없었고 남겨진 재산은 모두 어머니와 마네트 양에게로 상속되었습니다. 돈이라든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새로 발견된 내용이 없어요. 다만 그는 손목이 더 세게 잡힌 것을 느끼고 말을 멈췄다. 앞서 유난히 그의 관심을 끌었던,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굳어버린 그녀의 이마에 깃든 표정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깊어져 있었다. 다만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필시 굉장히 변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폐인인지도 몰라요. 최선을 기대할 수밖에요.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현재는 파리의 옛 하인 집에 모셔놓았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랍니다. 저는 만약 가능하다면 그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고 마네트 양은
그분께 다시 삶, 사랑, 도리, 안식, 위안을 안겨드리기 위해서지요. 그녀의 온몸을 관통한 전율이 그에게도 전해졌다. 마치 꿈속에서 말하듯 그녀는 나직하고 또렷하고 두려움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유령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유령일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로리 씨는 자신의 팔을 잡은 그녀의 두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자자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최고와 최악의 소식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만에 대항한 부당하게 고통받은 그 가엾은 신사분에게 가는 길이고 바닷길이 순탄하고 물길이 순조롭다면 이내 그분 곁에 있게 될 겁니다. 그녀는 똑같은 어조로 그의 속삭이다시피 되풀이했다. 저는 지금껏 자유로웠어요. 지금껏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유령은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로리 씨는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강세를 더해 말했다. 그분은 다른 이름으로 발견되었어요. 본인의 이름은 오래전에 잊혔거나 오랫동안 감추어졌을 겁니다. 둘 중 어느 경우인지 이제 와서 질문하는 건 백해무익한 일일 거예요. 그분이 10수년간 방치된 것인지 아니면 내내 고의적으로 감금된 것인지 알고자 하는 것도 백해무익하고요. 이제 와서 무엇이든 알아내려고 하는 것도 백해무익할 겁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어디에서든 또는 어떤 식으로든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편이, 그리고 어찌되었건 당분간은 그분을 프랑스에서 벗어나게 하는 편이 나아요. 영국인이라서 안전한 저조차 프랑스 신용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텔슨은행조차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된 종이 쪽지 한 장 지니고 있지 않아요. 이번 일은 철저히 기밀입니다. 제 신임장, 기재사항, 비망록은 모두 되살아나다 이 한 줄로 함축됩니다. 그건 어떤 뜻으로든 해석될 수 있죠. 이런 무슨 일입니까? 전혀 알아듣질 못하시는군요. 마네트 양. 그녀는 더없이 조용히, 심지어 의자에 쓰러지지도 않은 채 그의 손길 아래 완전히 의식불명의 상태로 앉아있었다. 활짝 뜬 두 눈은 그에게 못 박혀 있었고 그 마지막 표정은 마치 이마에 새겨졌거나 낙인이 찍힌 것처럼 보였다. 그의 팔을 너무 꽉 잡고 있어서 혹시라도 팔을 뗐다가는 다칠까 싶어 그는 몸을 가만히 둔 채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괄괄하게 생긴 한 여인이 마음이 심랑한 중에도 로리 씨의 눈에 들어오길 온통 빨간 모습에 빨간 머리에 몸에 꽉 끼는 특이한 드레스에 머리에는 기다란 그레너디어 나무 계량컵 중에서도 큼직한 놈처럼 생긴 또는 거대한 스틸턴 치즈처럼 생긴 더없이 희한한 보닛을 쓴 그런 여인이 호텔 하인들보다 먼저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의 가슴에 억센 손을 얹고 가장 가까운 벽으로 그를 날리버림으로써 가엾은 젊은 숙녀에게서 어떻게 팔을 뗄까 하는 그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 주었다. 틀림없이 남자일 거야. 벽에 부딪힌 동시에 로리 씨에게 떠오른 숨막힌 생각이었다. 어이, 다들 뭐해요? 그녀가 호텔 하인들을 향해 호통을 내질렀다. 얼른 가서 뭐라도 가져오지. 왜 가만히 있어서 나만 물뚱물뚱 쳐다봐요? 내가 뭐 대단한 볼거리는 못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얼른 가서 뭐라도 가져오지 못해요? 후자극제란, 이 후자극제는 과거에 사용했던 화학물질로 땅에 넣어 보관하다가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어 정신을 들게 하는데 쓰인 거랍니다. 후자극제랑 냉수랑 식초랑 당장 대령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알게 해줄 테니까. 정말요. 즉각 의식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찾으러 다들 흩어졌고 그녀는 환자를 가만히 소파에 눕힌 뒤 대단히 능숙하면서도 부드럽게 돌보았다. 환자를 우리 보물이라든가 우리 새라고 부르면서 굉장한 자부심과 세심함으로 금빛 머리카락을 어깨 위에 단정히 펼쳐놓았다. 그리고 갈색 옷 입은 당신, 그녀가 분연히 로르 씨를 향했다. 우리 아가씨를 무서워서 죽을 정도로 만들다니 해야 할 말을 하더라도 가려 살 수는 없었어요. 좀 보세요. 어여쁜 얼굴이 이렇게 창백하고 손도 차잖아요. 그러고도 은행원이라 할 수 있어요? 로리 씨는 이토록 대답하기 힘든 질문 앞에서 극도로 당황하여 그저 멀찍이서 힘없이 동의하며 굴욕감 속에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억센 여인은 호텔 하인들에게 멀뚱멀뚱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언급은 안 했지만 알게 해줄 거라는
모호한 처벌로 그들을 몰아낸 뒤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의 기력을 차츰차츰 회복시켜 축 늘어진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도록 했다. 이제 괜찮으면 좋겠군요. 로리 씨가 말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갈색 옷 입은 당신 덕분은 아니죠. 우리 어여쁜 아가씨. 혹시 다시금 힘없이 동의하며 굴욕감에 속에 있던 로리 씨가 말했다. 마네트 양과 프랑스로 가시는지요? 퍽이나 그러겠어요. 억센 여인이 말했다. 내가 바닷물을 건너야 할 거였으면 신께서 내 운명을 섬에다 정지하셨겠어요? 이건 역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기에 로리 씨는 생각해보고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5장 포도주 상점입니다. 커다란 포도주 통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져 부서졌다. 수레에서 통을 내리던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 통이 와르르 구르면서 테두리가 터지더니 산산조각 난 호두 껍질처럼 부서져 포도주 상점 문 앞의 돌바닥에 널렸다.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말고 또는 빈둥거리다 말고 그곳으로 몰려가 포도주를 마셨다. 길바닥에 깔린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들, 사방에 뾰족뾰족 솟은 채 어떤 생명체라도 다가오는 쪽쪽 불구로 만들 작정으로 보이는 그런 돌들이 뚝처럼 작은 웅덩이 안에 포도주를 가두었다. 각 웅덩이의 크기에 따라 사람들이 삼삼오오 또는 떼지어 몰려들어 서로를 밀쳐댔다. 어떤 남자들은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오목하게 포도주를 떠서 홀짝이거나 포도주가 손가락 사이로 다 새어 나가기 전에 어깨너머로 몸을 숙인 여자들에게 맛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남녀 할 것 없이 이 빠진 사기 컵을 웅덩이에 담갔고 심지어 여자들의 머리 수건을 웅덩이 포도주에 적셔 어린 아이들의 입에 짜넣었다. 어떤 이들은 진흙으로 작은 뚝을 쌓아 포도주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했다. 어떤 이들은 높은 창가의 구경꾼들이 일러주는 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가는 포도주의 새끼를 차단했다. 어떤 이들은 포도주 앙금이 남은 축축한 통조각을 공략해 핥아먹었고 좀 더 말캉하게 포도주가 밴 조각을 개걸스레 우직우직 씹기까지 했다. 포도주가 빠져내려갈 배수시설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섭취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상당한 오물까지 섭취된 덕분에 마치 거리에 청소부가 다녀간 듯 보일 정도였다. 이 거리의 실정을 아는 이들이 청소부라는 기적적인 존재를 믿을 수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 포도주 놀이가 계속되는 동안 거리에는 새된 웃음소리와 남자, 여자, 아이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놀이는 거칠지 않으면서 장난기로 가득했다. 그 안에는 특별한 동료애가 존재했고 모든 이들이 서로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이 확인했기에 운이 좋거나 마음이 유쾌한 자들의 경우에는 서로 장난스레 껴안거나 축배를 들거나 악수를 했고 심지어 12여 명이 한꺼번에 손을 맞잡고 춤을 추기까지 했다. 포도주가 다 사라지고 가장 흥건히 고였던 곳마다 손가락으로 비벼 끓은 석쇠 무늬만 남았을 때 이 놀이는 시작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끝나버렸다. 자르던 장작 더미 속에 톱을 삐죽 박아놓고 왔던 남자는 다시 톱질을 시작했다. 뜨거운 재가 남긴 작은 단지 앞에서 자신의 또는 아이의 굶주린 손가락과 발가락의 통증을 어떻게든 달래보려 했던 여인들은 문가에 두고 온 단지로 되돌아갔다. 훤히 드러낸 팔, 흥크러진 머리털, 시체 같은 얼굴의 남자들은 지하에서 겨울 햇살 속으로 나왔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햇빛보다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어둠이 그곳에 모여들었다. 포도주는 붉은색이었고 그것이 쏟아진 발이 생탕토한 근교의 좁은 길바닥에 얼룩을 남겼다. 또한 수많은 손과 수많은 얼굴과 수많은 맨발과 수많은 나막신에도 얼룩을 남겼다. 나무를 톱질하던 남자의 양손은 장작개비에 붉은 얼굴을 남겼고 아기를 돌보던 여자의 이마는 머리에 다시 두른 낡은 넝마의 얼굴에 물들였다. 술통 조각을 개걸스레 탐하던 이들의 입가에는 호랑이 같은 얼굴이 남았다. 길고 꾀지재한 나이트캡,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노동자 계층이 종종 썼던 모직 모자로 길이가 길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이트캡을 머리에 썼다기보다는 벗었다고 해야 할 듯한 키다리 익살꾼 한 명은
온통 지저분해진 모습으로 질척한 포도주 찌꺼기에 손가락을 찍어 벽에 이렇게 휘갈겨 썼다. 피. 그 포도주 역시 돌바닥에 쏟아질 날이, 그 얼룩이 그곳의 수많은 이름을 붉게 물들일 날이 앞으로 다가올 터였다. 그리고 이제 잠시 햇살이 몰아냈던 구름이 성스러운 생탕토안을 덮었다. 그 아래 드리운 어둠은 무거웠다. 추위, 오물, 질병, 무지, 결핍은 이 성스러운 곳을 보살피는 시종들이자 하나하나가 막강한 권력을 지닌 귀족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결핍은 가장 그러했다. 방앗간에서 끔찍하게 갈리고 또 갈린 사람들 몇몇이 모든 길모퉁이에서 몸을 떨고 모든 문간을 드나들고 모든 창문에서 내다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든 남루한 옷가지 속에서 펄럭댔으니 그곳은 늙은이를 젊은이로 만들었다는 마법의 방앗간은 필시 아니었다. 그들을 착취한 방앗간은 젊은이를 늙은이로 만드는 방앗간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연로했고 목소리는 엄숙했다. 아이들의 얼굴 위로, 어른들의 얼굴 위로 세월의 고랑이 되어 새로이 생겨나는 것은 굶주림이라는 표시였다. 그것은 도처에 만연했다. 굶주림은 창대와 빨랫줄에 내걸린 초라한 옷가지 속에 고층 주택에서 밀려나왔다. 이 말은 18세기 파리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는 높이가 7, 8층이나 되는 공동주택이 있었다. 그걸 말하네요. 그 빨랫줄에 내걸린 초라한 옷가지 속에 고층 주택에서 밀려나왔다. 굶주림은 이 옷가지가 집과 낙마와 나무와 종이로 덕지덕지 기워졌다. 굶주림은 톱질하던 남자가 잘라낸 보잘것없는 장작 부스러기에서 되풀이 되었다. 굶주림은 연기 없는 굴뚝에서 내려다 보았고 쓰레기를 뒤져도 먹을 내장 하나 찾기 힘든 더러운 길거리에서 올려다 보았다. 굶주림은 빵집 선반에 새겨져 있었고 빈약하게 전시된 질 나쁜 빵등이에도 적혀 있었고 소시지 가게에서 팔려고 내놓은 죽은 개로 만든 요리에도 적혀 있었다. 굶주림은 돌아가는 원통 속의 군밤 사이에서 삐쩍 마른 뼈다귀처럼 달깍달깍 울려댔다. 굶주림은 인색하게 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껍질째 구워낸 초라한 감자 접시에도 미세하게 흩뿌려져 있었다. 굶주림은 적당한 곳이라면 어디든 눌러앉았다.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에 가득한 역겨움과 악취, 그곳에서 잘려져 나간 또 다른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들, 온통 늑마와 나이트캡을 쓴 사람들, 온통 늑마와 나이트캡이 풍기는 냄새, 온통 âm 울하고 병든 듯한 표정들, 그럼에도 사람들이 쫓기는 분위기 속에는 궁지에 물렸을 때 반격의 가능성을 품은 야생 짐승 같은 생각이 깃들어 있었다. 우울하고 주눅든 모습이었지만 그들 중 눈에 불길을 품은 자들이 없지는 않았다. 속으로 억누르느라 파리하게 악담은 입술도 없지 않았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또는 가해자가 되어 상상했던 교수대의 밧줄처럼 주름진 이마도 없지 않았다. 가게수만큼이나 많은 간판들은 하나같이 결핍을 음울하게 드러냈다. 푸죽한 산이는 삐쩍 말라 빠진 고기를 그려놓았고 빵집 주인은 거칠고 메마른 빵을 그려놓았다. 조잡하게 묘사된 포도주 상점의 술 마시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묽은 포도주와 맥주를 앞에 두고 흠상궂은 표정으로 비밀스럽게 웅성대고 있었다. 연장과 무기를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번영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날붙이 장수와 칼과 도끼는 날카롭게 빛났고 대장장이의 망치는 묵직했으며 총포 제작자의 무기고는 무시무시했다. 다치기 딱 좋은 돌바닥은 작은 진창과 물 웅덩이로 가득했고 보행로도 달리 없이 문간에서 뚝 끊어졌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길 한복판에 도랑이 흘렀는데 도랑은 큰 비가 내린 뒤에나 흘렀고 그럴 때면 수없이 궤도를 이탈해 집 안으로 흘러 들어가곤 했다. 길 양쪽에는 밧줄과 도르래에 의지한 어설픈 가로등이 널찍한 간격으로 내걸려 있었다. 밤이 되어 가로등지기가 등을 내리고 불을 붙여 다시 내걸면 흐릿한 심지들의 희미한 숲이 마치 바다에 떠있기라도 한 듯 머리 위에서 어지럽게 흔들렸다. 실제로 그것들은 바다에 떠 있었고 배와 선원들은 폭풍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앙상한 허수아비들이 할일 없는 굶주림 속에서 가로등 지기를 너무 오래 지켜본 탓에 그의 작업 방식을 향상시켜 밧줄과 도르래에 사람을 매다는 생각을 품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암흑 같은 처지를 밝히고자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프랑스에 부는 모든 바람은 헛되이 허수아비들의 넉마를 흔들 뿐이었다. 노래 소리와 깃털이 고운 새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니까. 모퉁이에 자리한 포도주 상점은 외관에서나 평판에서나 다른 가게보다 나아 보였다. 형편에서나 다른 가게보다 나아 보였다. 포도주 상점 주인은 노란 조끼와 녹색 반바지 차림으로 바깥에 서서 엎질러진 포도주를 놓고 벌어지는 분투를 구경하고 있었다.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가 마침 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시장에서 온 사람들이 저랬으니까 다시 한 통 가져오라고 해야지. 그때 키다리 익살꾼이 농담을 쓰고 있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그가 길 건너에서 소리쳐 불렀다. 어이 거기 가스파르 뭐하는 건가? 그 부류가 흔히 그러듯 익살꾼은 자기가 쓴 농담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가리켰고 마찬가지로 그 부류가 흔히 그러듯 농담은 목표에서 빗나가 완전히 실패했다. 이게 뭐야? 정신병원에 들어갈 셈이야? 포도주 상점 주인이 길을 건너와 진흙을 한 움큼 집은 농담 위에 문질러 지워버렸다. 왜 한길에서 이런 걸 써? 말해보게 이런 글을 쓸 장소가 달리 없던가? 훈계를 하는 중에 그는 깨끗한 손을 어쩌면 우연히 어쩌면 고의로 익살꾼의 가슴에 얹었다. 그러자 익살꾼도 자기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더니 위로 가볍게 훌쭉 뛰어 올랐다가 환상적인 춤 동작을 착지하면서 얼룩진 신발 한 짝을 발에서 확 낚아채 손에 들고 쑥 내밀었다. 익살꾼은 음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극도로 짓궂은 장난꾼처럼 보였다. 다시 신게, 다시 신어. 그가 말했다. 포도주는 포도주라고 불러. 거기서 끝내게. 그는 충고와 함께 더러워진 손을 일부러 익살꾼의 변변찮은 옷에 쓱 닦았다. 애당초 그 때문에 손이 더러워졌으니까. 그런 다음 다시 길을 건너 포도주 상점으로 들어갔다. 포도주 상점은 목이 굵고 호전적으로 보이는 30살의 남자로 날씨가 꽤 매서운데도 겉옷을 입지 않고 어깨에 걸친 걸로 봐서 다혈질인 모양이었다. 셔츠 소매도 돌돌 걷어 올려 갈색 피부를 팔꿈치까지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머리에 덮어 쓴 거라고는 자신의 짧고 짙은 곱슬머리 뿐이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까무잡잡한 사내였고 밝은 두 눈은 서로 뚜렷하게 떨어져 있었다. 전반적으로 서글서글해 보였지만 가차없는 인상이기도 했다. 분명 강한 결단력과 확고한 목적을 지닌 사내였고 깎아지른 절벽의 외나무 다리에서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였다. 어떤 것도 그를 돌려 세울 수 없을 테니까. 그가 상점에 들어섰을 때 그의 아내 드파르주 부인은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비슷한 나이대의 건장한 여인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한 빈틈없는 두 눈, 반지를 주렁주렁 낀 커다란 손, 틀림없는 표정, 강인한 이목구비와 더불어 굉장히 침착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드파르주 부인에게는 그녀의 감독 하에서는 어떤 계산이든 실수하는 경우가 드물 거라고 상대가 생각하게 만드는 독특한 면모가 있었다. 추위에 민감한지라 털로 몸을 휘감고 머리에도 밝은색 셔를 겹겹이 둘렀는데 큼직한 귀고리를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 앞에는 뜨개질 거리가 있었지만 내려놓고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는 중이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치고 이를 쑤시면서 남편이 들어오자 아무 말 없이 그저 뒷걸만한 기침을 내뱉었다. 이것은 짙은 눈썹을 이쑤시개 너머로 보일락말락 치켜 세운 것과 함께 남편에게 그가 밖에 나간 사이 새로 들어온 손님이 있는지 가게 안을 둘러보는 게 어떻겠냐고 암시했다. 이에 부응하여 포도주 상점 주인이 손님들을 살피던 중 그의 두 눈이 구석에 앉은 노 신사와 젊은 숙녀에게 닿았다.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 둘은 카드를 치고 둘은 도미노를 하고 셋은 카드 옆에 서서 얼마 안 되는 포도주를 최대한 오래 마시는 중이었다. 그는 카운터 뒤로 걸어가다가 노 신사가 젊은 숙녀에게 이렇게 눈짓하는 것을 보았다. 저희가 내가 말한 사람이요. 도대체 이 너저분한 곳에 무슨 볼일이지? 드파르주 씨가 혼잣말을 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는 두 이방인을 보지 못한 척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 3인조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때요, 자크? 셋 중에 한 명이 드파르주 씨에게 말했다.
엎질러진 포도주는 다 마셨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자크 드파르주 씨가 대답했다. 이처럼 그들이 서로 이름을 주고받자 드파르주 부인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다 말고 다시 티끌 같은 기침을 내뱉으면서 보일락 말락 눈썹을 치켜 세웠다. 흔한 일이 아니죠. 셋 중 두 번째 남자가 드파르주 씨에게 말했다. 저 비참한 짐승들 대다수가 포도주를 맛보는 일이, 아니 흑방과 죽음 외에 다른 것을 맛보는 일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작? 그렇지, 작. 드파르주 씨가 대답했다. 이처럼 두 번째로 서로 이름을 주고받자 드파르주 부인이 여전히 아주 침착하게 이쑤시개를 사용하면서 또다시 티끌 같은 기침을 내뱉고 보일락 말락 눈썹을 치켜 세웠다. 셋 중 마지막 사람이 빈 술잔을 놓고 입맛을 다시면서 말했다. 아, 정말 훨씬 비참하지. 저 불쌍한 짐승들의 입속에는 언제나 써디슨 맛밖에 없고 저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니까. 안 그래요, 작? 그렇지, 작. 드파르주 씨의 대답이었다. 이처럼 세 번째로 서로 이름을 주고받자 드파르주 부인이 이쑤시개를 내려놓고 눈썹을 짙게 세우면서 앉은 채로 가만히 몸을 부스럭거렸다. 잠깐만, 그렇지. 그녀의 남편이 중얼거렸다. 손님들, 제 안 사람이요. 새 손님이 드파르주 부인을 향해 야단스레 모자를 들어 보였다. 그녀도 답례로 고개를 숙이면서 그들 쪽으로 재빠르게 시선을 던졌다. 그런 다음 가게 안을 대충 훑더니 표면상으로는 더없이 침착하고 평온하게 뜨개질 감을 들어 일에 열중했다. 손님들, 남편이 밝은 눈으로 계속 아내를 주시하면서 말했다. 좋은 하루 보내시오. 그리고 아까 독신자용 숙소처럼 꾸민 객실을 보고 싶다고 문의하시던 중에 제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 객실은 5층에 있어. 이 계단 입구는 작은 마당에서 이 곳 왼쪽으로 나 있고. 그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 가게 창문과 가까운 쪽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여러분 중에 이미 그곳에 가본 분이 있어서 길을 안내할 수 있겠군요. 그럼 안녕히 가시오. 그들은 술값을 치르고 그것을 떠났다. 드파르주 씨의 두 눈이 뜨개질 중인 아내를 살피고 있을 때 노 신사가 구석에서 다가와 잠시 말을 나눌 수 있느냐고 청했다. 그러시죠, 손님. 드파르주 씨가 대답하면서 그와 함께 조용히 본가로 들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아주 짧았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첫 마디를 꺼내자마자 드파르주 씨가 깜짝 놀라더니 이야기에 깊이 집중했다. 그리고 1분이 채 안 되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노 신사가 젊은 숙녀를 불렀고 그들 역시 밖으로 나갔다. 드파르주 부인은 민첩한 손가락과 침착한 눈썹으로 뜨개질만 할 뿐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자비스 로리 씨와 마네트 양은 이렇듯 포도주 상점에서 나와 조금 전에 드파르주 씨가 자기 일행에게 알렸던 입구에서 그와 합류했다. 그곳은 악취가 진동하는 작고 시커먼 마당과 연결되어 있었고 숱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수많은 집으로 들어가는 공용 입구였다. 타일이 깔린 컴컴한 계단으로 들어서는 타일이 깔린 컴컴한 입구에서 드파르주 씨는 옛 주인의 떠남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온화한 행동이었지만 그 방식은 온화함과 거리가 멀었다. 그의 모습이 순식간에 확인하게 만들었다. 얼굴에서 유쾌한 표정은 사라지고 숨김없는 태도로 사라졌으며 비밀스럽고 험악하고 위험한 남자로 변해 있었다. 아주 높습니다. 조금 힘들고요. 천천히 오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들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드파르주 씨가 로리 씨에게 딱딱하게 말했다. 그분은 혼자 있어? 로리 씨가 속삭였다.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 맙소사. 그럼 누가 같이 있겠습니까? 드파르주 씨 역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항상 혼자 계신 겁니까? 예. 그분이 원해서? 그분한테 필요해서요. 그분이 저를 찾아내서 그분을 맡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물었을 때, 하겠냐고 물었을 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처음으로 그분을 배웠을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이 변하셨어? 변하셨어? 변했느냐고요? 포도주 상점 주인이 걸음을 멈추더니 손으로 벽을 꽝 치면서 무시무시한 욕설을 내뱉었다. 어떤 직접적인 대답도 이것의 절반만큼도 강력하지 못했으리라. 로리 씨는 두 동행과 함께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파리에서도 좀 더 인구가 밀집된 구시가지의 계단 등은 오늘날에도 사태가 열악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에 감각이 익숙해지거나 무뎌지지 않는 경우라면 넌더리를 칠 정도였다. 거대하고 너저분한 둥지 같은 고층 주택 한 채 속에 따닥따닥 자리한 주구자들, 다시 말해 공용 계단과 연결된 모든 문 뒤에 자리한 단칸방 또는 방들은 쓰레기 더미를 각자 참에 쌓아두었을 뿐 아니라 창문으로 쓰레기를 내던지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겨난 걷잡을 수 없고 가망 없는 부패 더미는 설사 가난과 결핍이라는 무형의 불순물이 더해지지 않았더라도 공기를 오염시킬 터였다. 설상가상으로 이 두 가지의 열악한 근원이 더해지자 공기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공기 속에 오물과 독성으로 가득한 가파르고 컴컴한 통로에 길이 나 있었다. 그 자신의 마음이 심란해서 그리고 젊은 동양의 불안이 매 순간 점점 커져서 자비스 로리시는 두 번 걸음을 멈추고 쉬었다. 두 번 다 초라한 쇠창살 옆에서 멈추었는데 그 틈으로 그나마 부패하지 않고 남아있는 좋은 공기는 다 빠져가고 온통 썩고 역겨운 공기만 기어다니는 듯 했다. 녹슨 창살 사이로 뒤죽박죽 뒤섞인 동네의 모습이 눈이 아니라 혀로 느껴졌다. 그리고 노틀담의 거대한 두 탑 꼭대기보다 가깝거나 낮게 자리한 곳에는 건강한 삶을 누리거나 건강한 포부를 품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이르러 그들은 세 번째로 멈춰섰다. 하지만 다락이 있는 층에 이르려면 경사가 더 가파르고 폭이 더 좁은 위쪽 계단을 하나 더 올라야 했다. 포도주 상점 주인은 젊은 숙녀에게 질문을 받을까봐 두렵기도 한지 언제나 일행보다 조금 앞서 로리 씨와 같은 쪽으로 걸었는데 이곳에서 뒤돌아 어깨에 걸치고 있던 겉옷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다듬어 열쇠 하나를 꺼냈다. 문이 잠겨있단 말이요, 주인장? 로리 씨가 놀라서 물었다. 예, 그럼요. 드루피주 씨의 가차없는 대답이었다. 그 훌륭한 신사분을 이렇게 구석진 곳에 가둬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열쇠로 잠가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파르드 씨가 그의 귀에 대고 낮게 말하더니 인상을 찐득 부렸다. 왜요? 왜냐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감금된 채로 살았으니 문을 열어두면 겁에 질릴지 미쳐 날뛸지 자신을 갈갈이 찢어 죽일지 찢어 발길지 죽을지 어떤 해를 입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가능키나 한 일이요? 로리 씨가 외쳤다. 그게 가능키나 한 일이냐고요? 드파르주가 씁쓸하게 되풀이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일이 가능할 뿐더러 수많은 다른 일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해진다고요. 저 하늘 아래에서 날마다 요 악마여 영원하소서. 계속 갑시다. 이 대화는 아주 나직하게 속삭이듯 이루어졌기에 젊은 숙녀의 귓가에는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점이 되자 그녀는 격한 감정 속에 몸을 떨었고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공포가 드리웠다. 로리 씨는 한두 마디 마음을 다독이는 말을 해줘야겠다고 느꼈다. 용기를 내요, 마네트 양. 용기, 사물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금방 끝나요. 저 방문을 지나기만 하면 최악의 상황은 끝납니다. 그러면 마네트 양이 그분에게 안겨드릴 온갖 좋은 일들, 온갖 위로, 온갖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친절하신 그분이 그쪽에서 부축해 드릴 겁니다. 그렇죠, 드파르주 씨? 자, 갑시다. 사물합니다, 사무. 그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계단이 짧아서 이내 꼭대기에 다다랐다. 그곳에 급격한 목퉁이가 있어 갑작스럽게 세 남자와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떤 문 앞에서 머리를 낮게 숙인 채 벽에 남 틈새나 구멍을 통해 그곳 너머의 방안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가까이서 발소리가 들려서 셋은 고개를 돌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도주 상점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이름의 상인조였다. 상인조, 3인조였다. 갑작스레 찾아오시는 바람에 저들을 잊고 있었군요. 드파르주 씨가 해명했다.
자리 좀 비켜주시게. 이곳에 볼 일이 있으니까. 세 사람이 가만히 곁을 지나 조용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 중에 달리 다른 문은 없는 듯 했고 그들에게 남게 되었을 때 포도주 상점 주인이 곧장 그분들의 그 문으로 향했기에 로리 씨가 다소 분노를 담아 나직하게 물었다. 마네트 씨를 구경거리로 만든 겁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선택된 몇 명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래도 괜찮은가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누군데요? 그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진정한 사나이로만 했습니다. 나의 이름이 같고 차크가 내 이름입니다. 이 광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로요. 됐습니다. 선생은 영국이시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괜찮으시면 잠시만 거기 계십시오. 뒤로 물러나 앉으라는 경고의 몸짓과 함께 그는 몸을 숙이고 벽에 난 틈새를 보았다. 이어 다시 고개를 들고 문을 쾅쾅 3번 두드렸는데 소리를 내리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는 듯 했다. 똑같은 의대로 그는 열쇠로 서너 번 문을 끌고 난 다음 열쇠를 자물쇠에 어설프게 끼워 최대한 묵직하게 돌렸다. 문이 천천히 안으로 열렸고 그는 방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말했다. 그러자 희미한 목소리가 무언가 대답했다. 어느 쪽도 한 음절 이상 말했을 리 없었다. 그가 어깨너머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눈짓했다. 로리 씨는 마네트 양의 허리를 팔로 단단히 감싸 그녀를 지탱했는데 그녀가 주저앉는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사무예요, 사무. 그가 따독였지만 그의 뺨에서는 딱히 사무와는 상관없는 물방울들이 빛나고 있었다. 들어갑시다. 들어가요. 그게 두려워요. 마네트 양이 몸을 떨며 대답했다. 뭐가요? 제 말은 그분이요. 저희 아버지. 로리 씨는 그녀의 상태와 어서 들어오라는 안내자의 재촉에 다소 필사적이 되어 그의 어깨를 잡은 채 들고 있는 그녀의 팔을 자기 목에 두른 다음 그녀를 살짝 들다시피 해서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앉히고 자신에게 매달린 그녀를 안아주었다. 드파르주가 열쇠를 빼내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근 뒤 다시 열쇠를 빼내 손에 쥐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시끄럽고 거친 소음을 동반하며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규칙적인 발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창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 멈추고 몸을 돌렸다. 그 다락방은 장작 따위를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침침하고 컴컴했다. 지붕창 형태로 생긴 창문이 사실은 지붕에 달린 문이라서 그 위쪽으로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은 기중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창유리가 없이 프랑스 건축 양식의 어느 문처럼 문짝 2개가 중간에서 닫히는 구조였다. 추위를 차단하기 위해 문짝 하나는 단단히 잠겨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빈약한 양의 햇빛만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방에 들어섰을 때는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이런 어둠 속에서 무엇이든 정밀함이 요구되는 일을 하려면 그의 능력은 오로지 오래된 습관을 통해서만 서서히 생길 터였다. 그럼에도 그런 종류의 일이 다락방에서 진행 중이었다. 등은 문을 향하고 얼굴은 포도주 상점의 주인이 지켜보며 서 있는 창문으로 향한 채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가 낮은 작업대에 앉아 몸을 꾸부정히 숙이고 매우 분주히 구두를 만드는 중이었으니까.